자, 독고소맥에 반하면 오늘 우리가 독서감상문 쓰기로 했었고, 여러분들이 쓴 독서감상문들 함께 읽어보고 합평, 서로 이제 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조언을 해서 또 첨삭 또는 우리 퇴고라고 하는데 쓴 걸 이렇게 고쳐 써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독서감상문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 생각한 방식대로 독서감상문을 써봤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독서감상문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뭐 이렇게 쓰세요라는 부분도 있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경이나 성현이가 글을 쓴 걸 발표하고 그냥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독서감상문과 친구가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점은 좋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 고쳤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은 어쨌든 그 정의가 독서 감상문, 그래서 독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관한 감상을 적은 글들, 그 감상이 그럼 뭐냐? 어, 느낀 점, 느끼고 깨달은 점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 책과 관련해서 자기가 받은 인상을 비롯해서 그 책에 관한 어떤 깊이 있는 생각까지,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읽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러한 내용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독서 감상문인데 이 독서 감상문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책 소개글 하고는 또 좀 다른 거지. 책 소개는 객관적으로 그 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주는 거에 주안을 둔다라면 독서 감상문을 좁게 보면 감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뭘 느꼈는지, 뭘 생각했는지, 그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들이 또 이제 독서 감상문이 일반 글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아까도 선생님이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으로 들어갔거든. 여러분에게 뭐야? 전혀 기대하고 있지 어?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하니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갖고 얘기하면 되고 또 이제 친구가 뭐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분 나쁘다 뭐 간섭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이렇게 비치는구나 라고 뭐가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사실 좀 조심스러워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사람을 헐뜯고 비평하려고 비판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구나라고 조언해줘야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간에 그 뭐야 그 뭐 감정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수업에서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노트북 왔는데 그럼 독서록은 어떻게 해요? 지아야? 어쨌든 뭐 너가 선생님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채팅창에 복사해서 붙일 수 있으면 복사해서 붙이든지 메일로 보내든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네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지아야. 자, 석현이하고 하경이 중에 누가부터 발표할까? 발표라는 게 이거 제가 쓴 거를 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쓴 거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먼저 할 수 없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것들이 가위바위보 성현이 이겼어. 자 성현이부터 발표하고 이긴 했고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긴 사람이 먼저 하지. 성현이가 성현이부터 하겠고 그 다음에 하경이가 성현이가 쓴 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고 재하도 들리고 볼 수 있으면 재하도 성현이 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성현이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갖다 옮겨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좀 저기 한 것 같아. 막 문단 구별이 맘대로 된 것 같아. 읽어. 제 주인공 듣고서는 마녀이다.
동물이나 주변 사물을 떠오르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아 어떤 사람에게 저주 또한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단테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는 걸 싫어하고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해 독고성과 독고성의 엄마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아침에 나가보니 앞마당이 죽은 생쥐로 가득 차 있다거나 네, 독고섬의 집 마당을 슬쩍 봤는데 이제 독고섬이 주변 고양이들이 공중에 띄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 자신의 당황한 모습을 독고섬에게 숨김없이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독고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독고섬이 이사를 갔다가 중학교 때 다시 전학을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슬금슬금 독고섬을 괴롭힌다. 또 다른 주인공인 설모는 탐정이 꾸민 아이이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추리로 독고섬에게 생기는 몇몇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줬다. 어느 날 은영미라는 반 친구가 갑자기 골목에서 누군가의 습격으로 입원을 당하게 된다. 단테이를 중심으로 반 친구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영미를 위해 모금을 한다. 모금한 돈을 전달해 주러 가기로 한 날, 학교가 끝나는데 모금해 두었던 돈이 단테이의 가방에서 사라져 있었고, 그게 독고섬을 사물하면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건 단테이가 거느리던 아이들 중에 단테이와 가장 친밀하던 박선희의 단테이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설무와 단테의 가까운 시점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책의 진행 방식이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한 명이 아닌 선역과 악역 두 명의 생각과 느낌을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응. 자, 하경이. 일단 뭔가 그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느낀 바를 표현하고 이 단테이와 독고소음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의 몇몇 사건을 통해 잘 표현한 것 같고,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점에서도 나도 느꼈던 것처럼 그 한 명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시점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된 책의 진행 방식이었다고 한 게 인상이 깊었어요. 응. 최야, 네, 성현이 글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 중심적으로 스토리를 요약해서 약간 쓴 것 같아요. 약간 자신의 감상평을 중간중간 안 담고 스토리만 계속. 응. 끝. 최야, 이야기 다 한 거야?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석현이가 쓴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우선 학영이 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영이 글도 선생님이 이거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막 뭐가 이상하네. 자, 어쨌든 발표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첫인상에 판명할 때가 많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80%는 첫인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수식어 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겉면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일까? 이 책은 독고솜, 율무 맞나? 단테이, 은영미 등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율무, 단테이의 시점에서 보여준다. 율무, 단테희, 은영미는 모두 같은 반 학생이다. 하지만 셋은 정말 다르다. 단테이는 학교와 반에서 왕 역할을 하고 애들이 따, 미안해. 음. 네, 따르는 아이였다. 율무는 탐정이란 꿈을 가지고 노력한 아이였고, 영미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극적인 아이였다. 이렇게 가고 있던 반에 어느 날 독고솜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학 온 독고솜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마녀라는 이미지와 차갑고 엄마와 둘이 산다는 선입견 때문에 애들이 다가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과서를 찍고 얼굴 사진에 구멍을 뚫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태희는 독고섬을 좋아하지 않았다. 무시당하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라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은 독고섬에게 무시당했고 왕의 자리에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모두가 독고솜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탐정 서율무는 달랐다. 독고솜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고 독고솜의 내면을 보고 반하게 된다. 이후 여러 사건에 의해서 독고솜과 담태희의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다. 그 사람의 사는 환경, 그리고 외모 등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쉽게 깨부술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80%는 첫인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수식어 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겉면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매우 다를 때도 많다. 이 책에서도 가- 독고솜이 왔을 때 독고솜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마녀라는 이미지, 집에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엄마랑 둘이 산다는 것,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선입견을 부순 유무가 본 독고솜의 내면은 달랐다. 마녀면서도 자신의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지, 어떤 저주를 내려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단테 역시 그랬다. 아이들 사이에서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단테이라는 왕이라는 짐을 진 아이였다. 나 역시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적이 많은, 많다. 6학년 때 모둠의 장난꾸러기라고 공부를 잘 못한다고 소문난 남자아이가 있었고 내가 모둠장이었다. 나는 숙제도 안 해오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에 빠졌다. 결국 나는 그 아이에게 매일 50에서 60글자씩 생활공책 쓰는 방법, 필기하는 방법, 일기 쓰는 방법, 독서록 쓰기를 카톡으로 가르쳐줬다.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었다. 나도 숙제 정리하고 복습할 겸 시작한 일이었고 이 아이가 해올 거란 기대는 5% 미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선입견이었고 첫인상이었다. 날이 갈수록 숙제를 안 해오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필기를 한 덕분에 시험 점수도 70점에서 최고 95점까지 올랐다. 나는 그 아이가 장난꾸러기고 숙제도 안 해온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저번 일을 통해 앞으로는 사람을 선입견으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10개의 물 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아주 조금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완전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유한하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늘 더 존중하려고 하고 선입견 없이 다가가면 모두가 더욱 멋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현이. 네, 일단 저보다 잘쓴 것 같고요. 뭐 근데 너보다 뭘 이게 잘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저는 약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독후감에서 약간 책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약간 뭔가 저의 느낌이나 이런 거는 딱히 쓰지를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하경이는 뭐 자신의 경험이랑 약간 좀 빗대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한 것도 네,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초반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80%이 이 얘기가 이제 줄거리를 다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는 네, 다 잘 쓴 것 같아요. 채아. 자신의 경험에 이제 약간 이 책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도 그렇고, 이제 자신이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지도 이제 독서록에 잘 나와 있고, 약간 이 책에 관해서 약간 조사를 많이 했고, 이 책에서 느낀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독서록이었어요. 음, 자, 우리, 아이고. 재아가 보냈네. 재아 글도 우리가 그럼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인 글에 대해서 또 역시 좀 이따가 쌤하고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아가 이씨 맞나? 네, 음, 이 자, 재아 책은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뉜다. 서울무의 이야기와 단테의 이야기이다. 먼저 서울무는 이 책의 주인공으로 서울무와 독고섬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야기이다. 먼저 서울무가 중심적으로 나오는 파트는 파트 1이라고 하고 단테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파트를 파트 2라고 한다면 두 파트는 파트 1, 파트 2, 파트 1 이런 식으로 번갈아 나오게 된다. 이 점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서울무의 입장에서 한 사건을 소개하고 한 번은 단테이의 입장에서 설명하니 상황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또 두 가지 파트를 병행함으로써 중간중간
비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파트 1에서 나온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파트 2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독고섬이 전에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고 그에 따라 독고섬을 알고 있던 단테이가 독고섬을 경계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자신을 탐정이라고 자칭하는 서일문은 단테이가 독고섬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채고 독고섬에게 알려준다. 그 계기로 둘을 친해게 해야 되는데 그 주 주말 서일문은 독고섬의 집에 초대받게 된다. 그 집에서 독고섬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둘은 더 친해지게 된다. 초반에는 서일무의 시선으로 보여주며 독고섬과 친해지게 된 계기를 보여준다. 단테이의 엄마는 그녀의 오빠 단진이만 좋아하고 단테이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여자답게 조신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싸웠을 때 단진이 편에 들어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녀는 초등학생 때부터 여왕이라 불리는 학교의 권력 1위였고 모든 것을 힘으로 차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단진이와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엄마에게 모든 것을 힘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무언의 압박으로 굴복시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집 앞 대문에 쥐들의 시체가 쌓이게 되고 그녀의 엄마는 그것을 눈엣 가시였던 독구순네 집을 탓으로 돌린다. 마침 주민들도 눈엣 가시를 치울 기회라 여겨 같이 독구순네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테이는 독구솜이 무언가를 공존시키는 광경을 보고 쓰러지게 된다. 그 일로 독구솜에게 용왕의 자리를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간단하게 파트 2를 요약해 보였는데 앞에서 말했던 장점들이 잘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스토리가 이렇게 입체적이로 풍부하고 다른 뜻까지 함께 숨겨놓은 책은 오랜만이었고 은따의 삶, 일진의 삶 같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친구들 간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읽었고 각각의 캐릭터가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또 맞는 역할에 따라 너무 나쁘게만 또 너무 착하게만 그려지지 않아서 내 또래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어,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이런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 이 책의 뭔가 특이한 특징 같은 걸 잘 잡아가지고 잘 쓴 것 같고 줄거리도 줄거리도 뭔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인물에 대해서 느끼게 된 사건, 이런 것을 잘 요약했고, 마지막에 느낀 점에서도 자신의 느낀 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성현이. 제아도 잘 쓴 것 같긴 한데, 저보다 막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 당연히 저보단 낫긴 한데, 이게 뭔가 제아도 되게 그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는 되게 빽빽하게 자세하게 잘 썼는데, 그에 비해서 약간 자기의 느낀 점의 양이 약간 그 줄거리에 비해서 작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죠.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독서감상문을 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의 예상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감상문을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 바로 독서감상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감상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감상문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독서감상문 대회가 있어가지고, 독서감상문 대회에서 뭐 우수상도 주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주고, 그럼 도대체 뭘 더 잘 쓴 독서감상문이라고 그러는가? 잘 쓰지 못했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 기준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고, 도대체 우리는 독서감상문을 왜 쓰는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네, 어, 하경이가 생각하는 독서감상문이란? 음,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 또는 뭔가 자신의 경험 같은 것을 그 책의 줄거리에 빗대어 표현한 글. 성현이는? 성현이가 생각하는 독서감상문이 뭐야? 말 그대로 독서 감상문이니까 뭐 줄거리 이런 것도 간단하게 들어가야 하지만 약간 저처럼 약간 자기의 생각이 너무 그래서 아예 없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약간 이러면 좀 아쉽죠.
약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좀 뭔가 네, 그 글의 줄거리랑 비슷하게 혹은 좀 더 많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재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약간 독서 감상문은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거긴 한데 이제 그 독서 감상문에서 약간 책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중이 약간 반반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 음. 그러면 독서 감상문 도대체 왜 쓰는 거야? 독서 감상문을 쓰는 그 실용적인 목적이 뭐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책에서 느낄 수, 논설문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뭘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설문을 쓴다는 거야. 네. 시는 시적인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시나리오 이거는 뭐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글이라는 게 이렇게 목적이 있거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제가 독서 감상문 왜 쓴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왜 써야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생각과 책의 작가의 의견에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위해. 성현이 독서 감상문 왜 써야 되는 거야? 음, 뭔가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한 번 음, 더 책의 내용에 대해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하경이는 어, 저는 뭔가 그 책을 그냥 읽었을 때보다 이렇게 쓰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자신의 인생에 적용할 점 또는 뭔가 느낀 점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다 보니까 읽은 책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뭔가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나중에 이 책 내용이 뭐였지 할 때 찾아볼 수 있고 책을 읽기 전인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읽을지 말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은 독서 감상문을 쓴다 안 쓴다? 맞습니다. 안 쓴다. 성현이 뭐 학창 시절은 쓰셨겠지만 요즘은 딱히 어, 뭐 안 쓰시지 않으실 거요. 재야, 재야야? 아, 저 엄마가 독서광사문 같은 걸 쓴 적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너네들은 어른 되면 독서 감상문을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너네가 어른 되면 안 쓸 것 같아요. 재야 안 쓸 거고 성현이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시간 때문에라도 좀 못 쓰지 않을까요? 하경이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는 뭔가 책을 읽으면 메모 같은 거는 메모장에 조금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음. 자, 독서 감상문. 선생님도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하지만, 뭐,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독서 감상문을 쓰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쓸 때가 있긴 있어. 근데 그나마 선생님은 심지어는 독서 가지고 이게 직업인 사람이잖아. 그래도 독서 감상문을 쓰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쓰긴 하지만 거의 안 쓰고, 쌤 주변에 독서 감상문을 자발적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어쩌다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 자, 그럼 도대체 독서감상문을 왜 쓰냐? 원래 독서감상문을 쓰는 이게 지금 이게 말하는 거야. 하나 자발적, 음, 자발적인 이유로 자기가 쓰고 싶어서,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하경이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했는데 독서감상문을 썼을 때 갖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서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 같지만 독서 감상문을 쓰려고 책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시험도 똑같아, 시험도. 시험은 원래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그동안 잘했나를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 네, 근데 거꾸로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 공부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잖아. 시험 기간 되면 공부 열심히 하잖아. 네. 이런 것처럼 독서 감상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에 대해서 더 곰곰이 뭐 하더라는 얘기야.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본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갖더란 얘기. 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독서 감상문을 씀으로 인해서
아, 우리는 보통 이제 망각. 책을 읽을 때는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네. 그거를 대부분 다 망각해. 근데 독서감상문이라는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 보존, 영원히 그것들이 보존되지. 나중에 그 독서감상문을 읽어보면 그때 다시 이제 뭐야 떠오르고 뭐 이렇게 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서감상문이 갖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자, 또 하나의 측면은 뭐야? 자랑질이야, 자랑질. 선생님이 왜 자랑질이라고 표현했을까? 응? 왜 자랑질이라고 표현했어? 왜 독서감상문이 자랑질이야? 성현아. 음, 글쎄요. 아니, 독서감상문이 자랑질이란 말이 너무 낯설어? 이해가 안 돼? 쟤야, 왜 독서감상문이 자랑질이야? 자신의 생각을 응, 그냥 자신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꼭 응, 표현하잖아요. 응. 나 이 책 읽었다라고 내가 이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 근데 내가 네. 독서감상문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면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나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자랑질 할 수 있잖아. 그 뭐 자랑질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랑질이란 말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면 뭐야? 나눔이야, 나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뭐 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다른 상대방에게. 즉 어쨌든 뭐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측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독서 감상문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뭐 자랑질하고 싶어서 나 스스로 그것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또 이 독서 감상문을 쓰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독서 감상문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독서감 상문은 이런 자발적 이유보다는 뭐 하이적 이유, 즉 뭐기 때문에 숙제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독서 소명에 반하면 갖고 독서감 상문을 쓸 이유가 없었지. 근데 독서계 선생이라는 사람이 독서 소명에 반하면 책을 읽고 뭐 하세요? 독서감 상문을 써오세요 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뭐 한 거야? 쓴 된 거예요. 거잖아. 뭐 숙제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경우야. 그래서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니까 나중에는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일기도 초등학교 때 일기 열심히 쓰다가 중학교 때 안 쓰는 대부분 애들이 안 쓰는 이유는 이제 검사 안 하니까 아, 안 쓰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일기를 검사 안 해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기 쓰는 것이 뭐하다고 필요해 돼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어쨌든 독서 감상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부분도 있고 남을 위해서인 부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독서 감상문은 커다랗게 이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독서 감상문의 단어를 보면 독서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 감상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문. 문이 뭐야? 이 독서 글, 감상문의 문은 글, 글이야, 글. 글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독서 감상만 있는 게 아니라 독서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도 있어? 영화 감상문도 있어. 또 미술 감상문도 있어. 또 음악 감상문도 있어. 이 독서 대신에 다른 걸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어? 자, 또 이 감상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면 비평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 그 독서 비평문이라는 것도 있거든. 우리가 보통 서평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면 감상과 비평은 좀 뭐해? 달라. 결이 달라. 근데 이제 감상문과 비평문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아. 근데 어쨌든 그럼 감상은 뭐냐? 뭐? 개인의 뭐? 느낌. 감상은 주관적, 느낌이라는 것이 더 커. 주관적이라는 것과 객관적이라는 말 차이 알지? 네. 주관적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에 느끼는 거. 내가 어떻게 느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경이와 성현이와 재하의 느낌이 제각각 뭐하다? 달라. 다를 수 있다. 달라야 한다는 건 아니야. 네. 어떤 걸 보고 느낌이 똑같을 수 있어. 하경이도 이렇게 느끼고 성현도 느끼고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뭐 할 수 있다고? 같은 걸 보고도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건 주관적 느낌. 또 이게 뭐라는 거야? 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은 글 나름의 법칙이 있는 거야. 글 자체의 그 완성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 글.
여러분이 써야 된다. 이 글로서의 완성도가 높으냐, 어? 여러분의 감상, 주관적인 느낌이 충분히 들어있냐, 그리고 그것들이 뭐의 이야기냐, 책의 이야기냐, 라는 부분들. 요 세 부분들이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그 글들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글이기 때문에 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글은 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제가 있어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른바 주제가 있는 글이라면 주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글이기 때문에 이른바 글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구성하고 글 구성이 있고 문장은 단어, 낱말들이 이른바 뭐 맞춤법, 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는 것들이 글이라는 그 부분들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는 얘기예요. 표현 얼마나 잘하느냐, 글 표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이라는 요소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잘 되었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고 아까 이 감상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책을 읽고 자신만의 생각이 다 똑같다면 굳이 우리가 뭐해? 그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시간 들여서. 나와 뭔가 다른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지.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 다른 일상과 좀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지. 네. 똑같은 걸 보려고 우리가 굳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나와 굳이 같은 생각이라면, 뻔한 생각이라면 굳이 그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도 이른바 깊이 있는 생각. 요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해, 귀찮아해. 깊이 있게 생각하려면 골치 아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생각을 잘 안 해. 그런데 재아가 내 대신에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깊이 있게 생각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결과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재아는 그거 생각해내라고 하루가 걸렸어. 근데 네. 재아가 하루 걸려서 생각한 내용을 말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 그럼 성현이는 1분 만에 재아가 하루 동안 고민한 거를 결과를 낼름 받아 먹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 뭐 꼭 엄마가 아니겠지만 엄마나 아빠 뭐 이런 요리하시는 분들이 허탈하다는 거야. 특히 명절 같은데. 명절 음식 만들려면 막 5시간, 6시간 일해가지고 열심히 뭐 한다는 거야? 명절 상차림 한다는 거야. 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준비했어. 근데 막상 밥 먹는 데는 몇 분 걸려? 30분. 30분이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몇 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막상 먹는 거는 또 30분 만에 끝나니까 이렇게 허탈하다는 거야. 하지만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들여서 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0분이라는 즐거움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맛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네. 요리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잖아. 네. 재하가 하루 종일 고민해서 쓴 글을 우리는 몇 분 만에 읽었는데 그 재하의 어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쉽게 얻는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 독서라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나뉘어. 여러분의 독서 감상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이미 뭐 한 사람? 읽은 읽은 사람. 사람이 있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 네. 사실은 책을 이미 읽은 사람들만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굳이 독서 감상문에 책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 이게 난데없는 거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지를 밑도 끝도 없던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책 이야기가 적절하게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책 이야기만 잔뜩 해놓으면 여러분의 글이 책을 이미 읽은 사람한테는 또 의미가 없잖아. 책을 읽지 않은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책 이야기만 잔뜩 해놔도 의미가 있어. 왜? 긴 책, 2시간에 읽어야 될 책을 여러분이 줄거리 써머리 해주면, 요약 정리 해주면, 2, 3분 만에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 근데 책을 이미 읽은 사람한테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의 썸머리가 별로 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책이 아닌 그 책을 통한 여러분의 감상, 느낌, 요 부분들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배합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비율로 섞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왜? 상황마다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쓰는 데 있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 답안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그냥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야, 하나. 그 선생님의 제안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또 여러분 봤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 나은 방식이면 되는 거지 절대적인 방식은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일단 뭐야? 독서하겠지.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뭐 한다? 생각한다. 느낀다.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요거가 정해져야 돼.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주제. 요 주제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 근데 요 주제가 정해지는 게 제일 뭐야? 첫 번째 할 어떤 그런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책에 따라서는 읽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책이 있어. 그런 책 갖고 독서 감상문 쓰면 안 돼. 내가 쓸 얘기가 없는데 뭘 써,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독서 감상문을 자발적으로 쓰는 거면은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은 무슨 책을 정해놓고 쓰라고 강요받는 거잖아.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억지로 이제 쥐어 짜내야지. 내가 이 책을 읽고 내 정말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쥐어 짜서 보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이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해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제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제가 다시 커다랗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가 자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그 책 자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건 책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두 가지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로 놀 수가 있다는 거야. 책에서 작가는 A를 강조해서 A를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왠지 나는 A는 눈에 안 들어와. 나는 그 책 안에 있는 C, 조그만 C가 난 눈에 들어와. 그럼 나는 C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C에 관한 거는 책에서 너무 뭐해? 소소한 부분이라서 그 얘기는 빼고 난 A를 얘기할 거냐? 자, 독고섬에게 반하면서 나는 고양이하고 쥐에 꽂혔어. 그리고 나 고양이하고 쥐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 독고섬에게 반하면에 독서감상문을 내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되죠. 된다고. 근데 문제는 독고섬에게 반하면이라는 책이 고양이와 쥐 얘기야? 아니요. 아니요. 고양이와 쥐는 한 요소잖아, 요소. 네. 그 요소기 때문에 오히려 독고섬에게 바라면이라는 이야기에서는 그게 큰 요소는 아니란 얘기야. 오히려 그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란 거야. 그래서 그런 책의 이야기, 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더 꽂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른바 대회에서 말하는 독서 감상문은 대부분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걸 더 높이 평가하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기막히게 써내면 그러면 책의 이야기를 써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새로운 해석이다. 새로운 시각이다. 라고 해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똑같은 능력이라면 다른 여타의 것들이 똑같다라면 오히려 책의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데 독서 감상문은 원래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스스로 위한 거라면 책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대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 평가를 받는 자리라든가 이런 것이었을 때는 자기 얘기보다는 책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 독고서명의 바람이라는 독서 감상문 읽는 사람들은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지.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 특정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싶어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글이라는 게 나를 위한 글이냐, 아니면 읽는 독자를 위한 글이냐에 따라서 뭐에 무게추를 두냐에 따라서 그 글의 향배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정해졌으면 주제에 대한 책 이야기. 여기 이제 다시 두 가지 나뉩니다. 성현이와 재화가 썼던 그 방식대로 전체적인 줄거리, 책 내용을 쓰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어. 전통적인 독서감상문에서는 책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써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사실은 그게 다수의 방식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요 방식을 지지하지 않고 선생님은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만 뽑아서 쓰면 된다는 쪽이야, 선생님. 굳이 그 책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 없다. 아니면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까지 순서대로 쭉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쭉 풀어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의 남편이야. 그럼 나한테는 주인공이 뭐 연기한 거 그런 거 별로 뭐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조연이 활약한 것만을 뭐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재편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쌤 말 이해가? 네. 네. 원래 이야기는 주연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돼야 한다는 거야. 원래 이야기는. 그런데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 그때는 나는 주연을 중심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연의 활약은 축소되고 그 이야기에서 원래 비중이 작은 조연의 얘기가 나는 집중 부각되어서 그렇게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 주제와 관련된 책 바깥 이야기. 요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내 이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책 이야기를 쓰지만 책 이야기 외에 책 바깥 이야기를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다, 선택. 주제와 관련된 내 자신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경험. 이것도 역시 선택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하경이가 이제 요걸 쓴 거예요. 요 하경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쉬워. 이런 점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근데 이제 요것들이 갖는 한계, 단점들은 너무 이렇게 그 개별적인 얘기. 그래서 일반화하기 좀 어려운. 그냥 하경이의 그냥 특수한 상황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지는 알기가 좀 뭐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수준 빼먹었구나. 오늘 두 번째에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아까 뭐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인데 이 주제와 연결돼서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생각과 고민 이런 것들이 그 담겨 있을 때 그 글들이 좋은 어떤 그런 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다섯 가지 요소. 요 다섯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잘 뭐 될 것이냐 배합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독서감상문이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독서감상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배합하는 게 기술인데 어쨌든 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뭐 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다섯 가지를 아까도 말했지만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건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필수. 그리고 4번과 5번은 경우에 따라서 선택. 또 이 주제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얘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룬다고 했을 때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는 많이 다루고 나머지 주제는 조금씩만 다룰 것인지,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류의 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설명한 것들이 독서 감상문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쌤이 지금 한 거고, 이런 거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쓴 걸 보면, 자, 하경이가 지금 보면 요 앞에 이게 뭘까? 바로 쌤이 말한 것들 중에 음, 쌤이 말한 요 1, 2, 3, 4, 5번 중에 뭐 해당되는 것 같아? 음, 주제에 관한 것 같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같아? 주제에 대한 책 이야기 같아? 책 바깥 이야기 같아? 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야기 같아? 이 부분은. 1번. 그래서 지금 하경이의 글에 있어서 여기 보면 하경이 글은 주제가 뭐야? 여기 여러분이 보면은 하경이는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인상과 어, 첫인상 또는 굳이 말하면 뭐 선입견.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경이 글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경이는 일단 이 책을 읽고 선입견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경이는 이렇게 주제가 있는 어떤 그러한 독서 감상문을 쓴 거고, 그 주제가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 선입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쓴 거예요. 뭐 책밖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선입견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는 그 부분을 쓴 거지. 그러고 나서 요 부분은 뭐야? 요거는 머리. 줄거리. 어? 줄거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줄거리를 쓰는데 줄거리에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쓴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편성해서, 그 줄거리 거의 그 책의 줄거리를 따라오긴 했지만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뭐 중심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있지만 완전히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에 관한 부분으로 아예 그냥 확 틀어 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줄거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래 너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더 많이 뭐 하길 바라는 거야? 부각시키길 바라는 거지. 어?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입견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도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성현이가 잘 지적했지. 여기 부분들. 여기 부분 선생님 무슨 저기 뭐야 방송사고가 아니라 글사고, 뭔가 잘못 애가 여기 썼던 이야기가 그대로 못 외워서 그대로 여기 다시 나와가지고 애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했나 싶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어색하다고 성현이 지적한 부분이 왔는데, 이렇게 같은 문장이 글 안에서 되풀이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이라는 어떤 그런 글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책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을 쓴 거고, 이 책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이 책과 주제와 관련된 책 이야기를 다시 쓴 거야. 여기서 좀 썼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쓴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걸 두 번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재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아예 이 부분을 뭐 해버리고 날려버리고 이거를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해서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게 지금 계속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책에 관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역시 선입견에서 요게 뭐 이건 뭐야? 경험. 책과 관련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과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경이는 사실은 선생님이 쓰라고 한 어떤 그런 이렇게 독서감상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경이가 거의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위에서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라고 하는 건지 성현이하고 제아한테 이렇게 하경이가 쓴 걸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아, 제아야, 무슨 설명인지 쌤 말 이해하겠어? 네. 어.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성현이가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독고섬은 만영이다 이거 쭉 써서 전형적인
기존의 독서감상문 어떤 그런 방식들. 여기서 여기까지 다 뭐고?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야? 인상 깊었던 점을 이제 앞으로 써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 독서감상문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전형적인 독서감상문 쓰기 방식이야. 근데 성현이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제안했던 또는 하경이가 쓴 이런 방식으로 성현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현아. 뭔 말인지 알겠어, 성현아? 네, 그래서 지금 성현이가 지금 보면 서울과 단테이 각각의 시점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요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뭐야, 교차하는 시각, 번갈아가며 하는 시각에 대해서 쓰면은, 그러면 네가 그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지. 뭐야, 뭐 예를 들면 이걸 갖고 학경의 방식으로 쓰면, 우리는 늘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닌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에 따라서 그 일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주인공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런데 독고소명의 바람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독고소미 의 입장에서 뭘 바라본다. 그러다가 뭐 단테 입장에서 뭘 바라보면서 뭐 혼란을 느끼게 된다.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그러면서 네가 이제 우리가 역사 문제를 바라볼 때도 아니면 무슨 뭐 사건을 바라볼 때도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누가 때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놈이 나쁜 놈이라 생각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맞은 사람이 오히려 먼저 도발을 했고 때린 사람이 뭐뭐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난 때린 사람 말을 뭐야 미리 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닌 여러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갈 수 있다는 거지, 성현아. 뭔 말인지 알겠어, 성현아? 네. 그래서 너가 쓰는 글에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너 글을 아까 하경의 버전으로 바꿔 쓰면 그런 식으로도 이게 글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하가 바로 보면, 이 지금 재하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네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관점을 재하가 지금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파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늘어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재하가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성현이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렇게 글로 풀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재하 역시 또 이제 기존의 방식들, 이 책의 줄거리를 또 이제 뭐야? 또 쭉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성현이와 주제를 중심으로 쓴 하경이와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게 재하야. 지금 이 세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거야. 성현이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 재하가 전통적인 방식과 주제를 쓰려고 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방식, 하경이 주제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사람이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유형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느낀 점은 스토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풍부하고 다른데 오래간만이었고, 오래간만에 했다. 요 얘기. 요게 큰 건 지금 주제인 거야. 지금 뭐야 재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그럼 또 다른 이야기야. 다른 주제야. 그 친구들의 관계를 잘 표현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건. 두 번째 또 다른 주제야.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의 캐릭터가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나쁜 그러지 않았다. 이거 또 다른 주제야. 그럼 요거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그걸 뭘로 표현해야 돼? 그 재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하경이가 한 가지 이야기를 그 중심에 풀어갔다면 재하는 그 세 가지 얘기를 풀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재하도 역시 이 부분을 뭐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오히려 첫 번째 부분에서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 하나 쓰고, 근데 이것과 관련된 깊이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바깥 얘기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요 뭐야 일진의 삶, 은따와 일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네가 하나를 또 쓰고, 또 그 캐릭터가 잘 나타나 있는 캐릭터가 그 복합적인 캐릭터인 거에 관해서 그 부분만 모아서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네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열해 가면서 전적으로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도 제아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물론 그 세 가지를 이제 같은 비중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이거 입체적이고 풍부한 다양한 시각에 쓴 거를 중심을 놓고 요렇게 요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쌤 생각에는 어쨌든 요 전체적인 그냥 줄거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네가 필요로 한 요 부분을 중심으로 요 처음 부분 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쓰고 오히려 은따 일진의 이야기를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구성해 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독서감상문을 써서 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글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또 전체적으로 또 이렇구나라는 정도에서만 오늘은 만족하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글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질문 있거나 하면 질문들 듣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아 뭐 질문이나 할 얘기 있어? 아니요. 없고 성현이는? 없어요. 응? 없어요. 없고 하경이는? 또 없어요. 학교에도 없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책이 뭐냐면 소년 소녀 과학하라라는 책이야. 소년 소녀 과학하라는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로 탐색. 뭐 그 여러 과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어서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근데 특별히 그 과학자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과학하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이는 수요일. 수요일 날 올 거야? 그래, 학교에 수요일 날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독서 토의는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제 준비를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아니, 다음 주에 소년소녀 과학하라의 글쓰기는 쌤이 다음 주 수업 끝날 무렵에 그 책에서는 또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네. 많았고, 중학생 생활 힘들 텐데 주말, 쉴 수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쉬고 잘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음.